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웠고, 명절마다 음식을 나눠 먹었고, 집안 경조사에 빠진 적이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갑자기요?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의 젓가락은 늘 자기 앞접시를 향했고, 악수를 할 때 손이 항상 위에서 내려왔고, 나란히 걸을 때 보폭이 늘 반걸음씩 앞서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어주고 믿음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다시 믿을 시간도 다시 시작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한 번 데어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 데이면 그 자리가 좀처럼 아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손끝이, 걸음이, 밥 먹는 모습이, 의자에 앉는 자세가 그 사람이 평생 감추고 싶었던 속마음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몸짓은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의 몸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5가지 신호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미 보고 계셨던 것들입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5가지 신호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끝입니다.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 혼자 상을 치워본 적이 있으시죠?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사람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저쪽에 앉았던 그 사람은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왜 조금 어색했을까? 수저 놓는 걸 보니 밥은 별로 안 먹은 것 같던데 왜 배부르다고 했을까? 이상한 겁니다.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남고 어떤 사람은 묘하게 찝찝한 뒷맛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좀 그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느낌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그 느낌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요.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없으시면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입니다. 저도 여러 번 잘못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제가 위에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데이고 배우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대개 얼굴을 먼저 봅니다. 눈빛, 표정, 인상. 그런데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웃는 법을 연습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표정을 만드는데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켜지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은 다릅니다. 손은 연습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뇌는 얼굴 표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꽤 능숙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평생 연습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손은 거울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은 대부분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가장 먼저 새어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박준호 어르신이라고 서울 종로에서 40년 넘게 시계 수리점을 하셨던 분입니다. 가게 문을 닫으신 지 한참 되었지만 저는 그분의 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검지 끝은 핀셋 자국으로 달아 있었습니다. 보기에 고운 손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손톱만큼은 항상 짧게 깎여 있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손은 이렇게 거친데 손톱은 왜 늘 그렇게 깔끔하십니까? 박준호 어르신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계를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내 손을 봐요. 가게가 작으니까 카운터에서 바로 수리를 하거든. 손님이 앞에 앉아서 내 손을 보고 있는데 손톱이 지저분하면 이 사람한테 내 시계를 맡겨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 내 손은 못생겼지만 더럽지는 않게 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예의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손톱 하나에 예의가 들어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직업에 따라 손이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농사를 지으면 손이 갈라지고 공장에서 일하면 굳은 살이 박힙니다. 그 거친 손은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훈장입니다. 중요한 건 거친 것과 방치한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박준호 어르신의 손이 정확히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거칠어도 단정한 손. 그 단정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손에서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수입니다. 박준호 어르신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악수를 해보면 대충 알겠더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 때 자기 손등이 위로 오게 해서 상대방 손을 누르듯이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그렇게 나가는 거죠. 반대로 손바닥을 살짝 위로 하면서 부드럽게 감싸주듯이 잡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냐고요? 박준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등을 위로 하고 악수하던 건물주한테 나중에 보증금을 떼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손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구나. 물론 악수 한 번으로 사람을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손은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위에서 누르는지, 나란히 잡는지, 부드럽게 감싸는지. 여기서 잠깐 손을 볼 때 한 가지 더 봐두실 게 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손이 편안한가 불안한가 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의 손은 가만히 있습니다.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거나 찻잔을 천천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숨기는 게 있거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의 손은 자꾸 움직입니다. 컵을 돌리고 손가락을 두드리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손은 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말보다
손을 믿으시는 게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봐두십시오. 무언가를 주고받을 때의 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른께 무언가를 드릴 때 꼭 두 손으로 드리라고 배웠습니다.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으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두 손으로 건넨다는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 휙 던지듯 건네는 사람과 두 손으로 가만히 받쳐 건네는 사람, 그 작은 차이에 상대를 대하는 마음의 무게가 그대로 담깁니다. 명함 한 장을 주고받을 때도, 약값을 계산대에 올려놓을 때도 그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손짓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손짓이 평생 쌓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은 잠기지 않은 일기장이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 정작 쓰고 있는 본인은 자기 손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시면 얼굴보다 먼저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톱이 어떤지, 악수가 어떤지, 대화하는 동안 손이 어떤지, 그 조용한 손끝에 그 사람의 첫 번째 진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손보다 더 정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밥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는 행동은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고 옷차림은 자리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모습만큼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꾸며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점잖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식사가 길어지면 결국 평생 몸에 밴 습관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배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다음에 먹어라. 반찬을 골라 먹지 마라. 소리 내지 마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밥상에서의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걸요. 밥 한 끼 먹는데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살면서 다른 일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어르신 71살 부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김순옥 어르신에게는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둘이서 시장 근처 된장찌개 집에 자주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죠. 반찬이 4-5가지 나오고 된장찌개 하나에 밥 2공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김순옥 어르신이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반찬이 나오면 그 친구의 젓가락이 항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꼭 제일 좋은 반찬, 제일 큰 조각, 제일 신선한 것을 먼저 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많이 먹어. 입으로는 권하는데 손은 이미 골라놓은 겁니다. 김순옥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면서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한 번이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그 모습이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다는 건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더 지나고 나서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자기 몫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언니도 해봐 하고 권했습니다. 밥상에서 하던 것과 정확히 같은 순서였습니다. 김순옥 어르신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된장찌개 집에서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밥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겠어 하고 넘겼죠. 지금 생각하면 밥상이 제일 정확했어요. 지금도 김순옥 어르신은 그 된장찌개 집에 갑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시킵니다. 혼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혼자 먹는 밥이 더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구 눈치를 볼 일도 없고 반찬을 뺏길 일도 없고 그냥 내 속도대로 천천히 먹으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씀이 좀 쓸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사람한테 대여본 분이 도달한 자기만의 평안 같은 거였습니다. 밥상에서 봐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반찬이 하나 남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마지막 한 조각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 먹는 사람이 있고 잠깐 멈칫하면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찰나의 멈칫함,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그 사람의 배려심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 멈칫함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비싼 데 데려가주고 많이 시켜주고 내가 낸다고 하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사주는 것과 잘 나누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넉넉한 사람은 비싼 밥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반찬 한 조각을 조용히 여러분 쪽으로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작은 손짓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밥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밥상 하나가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에서 한번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함께 먹고 있는 그 사람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밥상을 보고 사람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함께 먹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식사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밥이 체합니다. 좋은 사람과 먹는 밥은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다만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너무 오래 모른 척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느낌은 되게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매주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밥상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걸음걸이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멀리서 누가 걸어오고 있으면 얼굴이 보이기도 전에 걸음이 먼저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좀 급하구나. 저 사람은 어디가 불편한가 보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네. 우리는 이미 걸음만 보고도 상당히 많은 것을 읽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걸음걸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걷는 동작은 대부분 자동화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걸음에는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자신감, 불안, 급함, 여유, 피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발끝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공원에 가시면 걷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천천히 관찰해 보십시오. 같은 공원, 같은 길인데
걷는 모습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등이 곧고 시선이 앞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발끝만 보면서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그리 급한지 거의 뛰다시피 걷고 어떤 사람은 발을 질질 끌면서 간신히 움직입니다. 발을 끌면서 걷는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음은 단순히 다리가 아파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당연히 구별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안 좋으면 누구나 발을 끌게 됩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발을 끄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음에는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귀찮다.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대충 해도 되겠지. 몸이 먼저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보면 작은 일부터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늘 조금씩 늦고 중요한 순간에 한 발 빠지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느긋한 성격이려니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함께 있는 사람이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이런 사람은 거의 확실하게 발을 뺍니다. 걸을 때부터 이미 발을 끌고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지나치게 빠르게 걷는 사람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거 아닌가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조금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빠른 걸음 뒤에는 조급함이 있고 조급함 뒤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빨리 어딘가에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불편하다는 마음,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도 빨라지고 판단도 즉흥적이 됩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다음 장소, 다음 일, 다음 사람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곁에 온전히 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상철 어르신 72살 젊었을 때 군인이셨습니다. 군대에서는 걸음이 빨라야 살아남습니다. 이상철 어르신도 평생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반걸음 앞서고 뒤돌아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하면서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느리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 가며가 산책하는 강아지, 길가의 핀 꽃, 바람 냄새, 30년을 걸었던 같은 길인데 전혀 다른 길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철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가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늦으면 안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앞만 보고 걸었죠. 지금은 달라요. 천천히 걸으니까 오히려 더 정확한 곳에 도착하는 느낌이에요. 빨리 간 게 아니라 많이 지나친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빨리 간 게 아니라 많이 지나친 거였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무언가를 향해 바쁘게 걸어왔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돈 버느라,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걷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지나쳤을까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너무 빨리 걷느라 못 보고 지나친 건 아닐까요? 이상철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속도는 예전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집을 나서기 전에 꼭 구두를 닦으신다는 겁니다. 공원에
운동화를 신고 가도 될 텐데 왜 구두를 닦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냥요 하시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데 예의는 갖추고 나가야지요. 걸음이 느려진 분이 오히려 더 단정해졌습니다. 속도는 줄었는데 품격은 올라간 겁니다. 걸음걸이는 글씨체와 비슷합니다. 급하게 쓴 글씨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읽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천천히 또박또박 쓴 글씨는 한자 한자의 무게가 실립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자기 걸음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더 바르게 갑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의 걸음만 관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걸음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요즘 발을 끌고 있지는 않은지, 어딘가를 향해 너무 급하게 걷고 있지는 않은지, 내 걸음이 지금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딱 10분만 의식적으로 걸어보십시오. 운동이 아닙니다. 내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내 보폭, 내 속도를 그냥 느껴보는 겁니다. 1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5분도 됩니다. 3분도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걸음이 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슬슬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손과 밥상과 걸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움직이는 것들이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앉아 있는 모습, 이것도 사람을 읽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느라 몸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말은 고를 수 있어도 앉는 자세는 잘 골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앉는 방식에는 그 사람이 지금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몸이 여러분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으면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몸이 살짝 문 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마음이 이미 밖에 나가 있다는 뜻이죠. 등을 깊이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으면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으면 빨리 일어나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전부 무의식입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느낍니다. 말로는 설명 못해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혹은 이 사람 마음이 여기에 없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정해진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살 서울에 사시는 분입니다. 정해진 어르신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9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일요일에 찾아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갑니다. 정해진 어르신은 아들이 올 때마다 소파를 정리하고 과일을 깎아놓고 텔레비전을 끕니다. 아들이 오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들어오면 정해진 어르신 옆이 아니라 맞은편 소파에 앉습니다. 등을 깊이 기대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고개는 화면 쪽으로 살짝 숙여져 있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알림이 울리면 눈이 먼저 전화기로 갑니다. 아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쁜 거죠. 피곤한 거죠.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온 겁니다. 정해진 어르신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가고 나면 맞은편 소파를 바라보면서 묘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같은 방에 앉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정해진 어르신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도 그랬으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나도 정확히 저렇게 앉았어요. 맞은편에 앉아서 시계를 보면서 빨리 가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쪽에 앉아보니까 알겠어요. 아버지가 뭘 보셨을지.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맞은편에 앉아있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맞은편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해 앉아 있습니까? 정해진 어르신의 거실에는 소파가 2개 있습니다. 맞은편 소파 위에 항상 쿠션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정해진 어르신이 미리 갖다 놓는 겁니다. 옆에 앉으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쿠션만 놓아둡니다. 매번요, 아들이 그 쿠션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정해진 어르신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다. 그냥 놓아두는 거야. 나는 여기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그 쿠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앉은 사람이 먼데 사람보다 낫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가까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멀면 가까운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쿠션 하나를 놓아두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와 마주 앉을 때 한 번만 의식해 보십시오. 내 몸이 그 사람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자세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에게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말을 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몸을 그 사람 쪽으로 돌리십시오.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고 무릎을 그 사람 쪽으로 돌리고 눈을 보십시오.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말보다 몸이 더 크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을 보고 밥상을 보고 걸음을 보고 앉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조금 다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면 행동을 고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손님이 오면 집을 치우고 사진을 찍을 때 표정을 만들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말을 가려서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친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모습은 아무도 안 볼 때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택배 상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식당에서 다 먹고 나갈 때 의자를 밀어 넣는지, 그냥 두고 가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뒤에 오는 사람을 보고도 닫힌 버튼을 누르는지, 열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는지,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어떤 말투를 쓰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하나는 정말 사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 거동이 좀 느리십니다. 계산도 느리고 거스름돈 세는 것도 좀 오래 걸립니다. 어느 날 줄이 좀 길었습니다. 앞에서 계산하던 분이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 많잖아요. 말투가 딱히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짜증이 살짝 섞여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더니 확인도 안 하고 가방에 쑤셔 넣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스름돈을 천천히 세는 동안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죠? 건강 조심하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주머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아마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했을 겁니다. 두 사람 다 물건을 샀고 돈을 냈고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의 차이가 두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짜증을 낸 사람도 아마 회사에서는 잘 웃고 친구들 앞에서는 다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동네 슈퍼에서 거동이 느린 할머니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려면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를 보십시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윗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말고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정확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사람에게는 누구나 잘합니다. 사장님, 선생님, 중요한 거래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예의 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 다시는 안 만날 사람, 내가 잘해줘도 돌아올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크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상냥한데 택시 기사님한테는 말이 짧아지고 아파트 경비원한테는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 식당 종업원한테 반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다정함은 다정함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의자를 밀어놓고 문을 잡아주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친절은 진짜입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절이 계산이 아니라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손, 밥상, 걸음, 앉는 자세,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작은 행동.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실 겁니다. 나도 저런 습관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걸을 때 발을 좀 끌었던 것 같고, 밥 먹을 때 내 것부터 챙겼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자식 앞에서 내가 먼저 전화기를 받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나는 이미 글러먹은 사람인가, 이미 늦은 걸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평생 발을 끌면서 걸으면서도 내가 발을 끌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밥상에서 자기 것을 먼저 챙기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알아차리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바뀐 겁니다. 사람의 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뇌는 바뀔 수 있습니다. 흔히 나이 들면 사람은 안 바뀐다고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서 안 바뀌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나를 고치겠다 하면 며칠 못 갑니다. 그 대신 알아차리고 한번 다르게 해보고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알아차리고 다르게 해보고 기억한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윤대식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7살이십니다. 윤대식 어르신은 평생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옷을 다려줘도 병원에 같이 가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왠지 쑥스럽고 그런 말을 하면 체면이 안 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2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윤대식 어르신은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못한 채 보내게 될까봐 무서웠다고요. 다행히 아내분은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윤대식 어르신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마워. 이 세 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까지 올라왔는데 목에서 막혔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말이니까요. 입이 그 모양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윤대식 어르신이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하나 붙였습니다. 거기에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고마워.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글자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만 읽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아내가 밥을 차려 주었을 때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마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잠깐 멈추더니 다시 반찬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반찬이 한 가지 더 많았습니다. 윤대식 어르신은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 고마워를 말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한 번, 어떤 날은 자연스럽고 어떤 날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 윤대식 어르신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진짜 고마운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일 때가 많습니다. 행동을 먼저 바꾸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고맙다고 말하니까 진짜 고마운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웃으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정하게 대하니까 진짜 다정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꼭 고맙다가 아니어도 됩니다. 미안했어도 되고, 잘하고 있어도 되고, 오늘 수고했어도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어색한 그런 한마디요. 그 한마디를 오늘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입이 그 모양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윤대식 어르신처럼 처음에는 종이에 적어 두셔도 됩니다. 며칠 연습하면 입이 그 모양을 기억하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고칠 것은 무엇인지, 2000년 전 사람이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거창한 수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조용히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작은 행동 중에 하나, 좋았든 아쉬웠든 상관없습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3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바빠서 가족 챙기느라 살아내느라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조용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보느라 정작 나를 못 봤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5분쯤 나를 들여다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손 이야기를 하면서 손은 잠기지 않은 일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행동은 그 일기장에 매일 한 줄씩 써지는 문장입니다. 오늘 어떤 문장이 써졌는지는 여러분만 압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문장을 쓸지도 여러분만 정할 수 있습니다. 바꾸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바꾸려고 억지로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고 한번 다르게 해보고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사람은 바뀝니다. 77에도 바뀝니다. 80에도 바뀝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가만히 담아만 두십시오. 첫째, 손입니다. 손은 잠기지 않은 일기장입니다. 손톱의 상태, 악수의 각도, 대화 중 손의 움직임,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손끝에 다 적혀 있습니다. 거친 손은 흠이 아닙니다. 방치한 손과 거친 손은 다릅니다. 둘째, 밥상입니다. 밥상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젓가락이 먼저 향하는 곳, 마지막 반찬 앞에서의 멈칫함, 비싼 밥을 사주는 것보다 반찬 한 조각을 조용히 밀어주는 손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 걸음입니다. 걸음은 글씨체와 같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고 느리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걸음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바른 곳에 도착합니다. 넷째, 앉는 자세입니다. 가까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멀면 가까운 게 아닙니다. 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마음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쿠션 하나 놓아두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섯째, 작은 행동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크기입니다.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은 우리 자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다르게 해보고 기억하면 됩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일은 마지막에는 나를 보는 일이 됩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나를 아는 것은 발금이다. 사람을 잘 보는 것은 똑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렵고 더 귀한 일은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거기에 있습니다. 남의 손을 보고, 남의 밥상을 보고, 남의 걸음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손을, 내 밥상을, 내 걸음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진짜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 그 사람 밥 먹을 때 그랬지, 악수할 때 그랬지, 걸을 때 그랬지, 이런 기억이 하나쯤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손을 보고 사람을 알아챈 적이 있다.
밥상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느꼈다. 걸음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맞았다.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값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위로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계시면 보내주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함께 늙어가는 동네 이웃에게, 멀리 사는 형제에게요. 영상 하나를 보내는 것도 안부를 묻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전화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넘기기도 그렇고 그럴 때 이 영상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전해질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람을 볼 줄 아는 분들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실망하고 또 믿어보고 때로는 상처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에 이름을 붙여 드린 것 뿐입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만나실 겁니다.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애써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손이, 밥상이, 걸음이, 자세가, 작은 행동이 다 말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거울 대신 자기 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손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작은 행동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질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은 더 너그러워집니다. 사람을 잘 보게 되면 미워할 일이 줄어듭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5가지 신호를 배우셨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험하듯 살피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세상 사람을 다 의심하면서 사는 것만큼 외로운 일도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동안 묘하게 불편했던 사람에게는 조금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그 균형만 잡으셔도 남은 세월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보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실용적인 결론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한줌쯤 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